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구급공무원 탄탄하게 준비하기 구공탄 행정학의 김일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의 두 번째 시간인데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강좌가 행정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모르신다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행정관리설인데요. 우선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요. 행정관리설. 그 다음에 87년부터 1920년대다 라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그냥 1880년대 혹은 19세기 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줄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행정관리설은 행정학 성립 초기를 말하고 기술적인 행정학을 말한다. 요거고요. 중요한 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엽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거였다. 자, 요거 쫙 줄쳐봅시다. 엽관주의 폐단 극복을 위한 펜들턴법 제정 직후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엽관주의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엽관주의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엽관주의라는 거는요. 반대말이 실적주의예요. 이건요. 사냥에서 이긴 자가 모든 거를 다 가진다. 이거 수렵할 때 엽자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치 관직도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에서 이긴 자가 관직을 모두 가져간다라는 게 그런 걸 우리가 엽관주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현대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어떤 파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그 파가 싸그리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엽관주의예요. 예를 들면은 A당이 공약 중에서 무슨 장관은 누굴 뽑고 무슨 장관은 누굴 뽑고 이런 식으로 쫙 자기가 임명할 공무원들을 쫙 나열하고 국민들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A당과 함께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이걸 우리가 엽관주의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A당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B당이 집권당인데 A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B당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지금 현재 B당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나가버리고 A당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정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긴 자가 위너 takes it all 몽땅 가져가듯이 그런 걸 우리가 엽관주의라고 하는데 결국 19세기에는 이런 엽관주의가 횡행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실적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즉 적어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능력과 실적에 의해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의 선발부터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험을 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보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공무원 시험, 공시처럼 시험을 보게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이름이 바로 펜들턴법이에요. 네. 그래서 행정관리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 엽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자, 실적주의,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가 그런 사상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공무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은 뭐가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 아니라 그럼 무슨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은 관리다. 그래서 무슨 설? 행정관리설. 오케이. 됐죠?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자, 행정의 정치 영역에 대한 독자성 구축을 강조하여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 동그라미. 자, 사무의 관리. 그 다음에 기술적 과정 내지 체계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정치행정이원론. 무슨 뜻이에요?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아까 엽관주의 설명해 드렸죠? 엽관주의라는 것은 정당,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 뒤에 줄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자, 공무원이라는 행정과 그 다음에 정당이라는 정치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나로 돼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분리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우리는 갈 길이 다르다. 분리됩니다.
행정을 이미 수립된 정책이나 법령을 구체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과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과 정치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정치가 있었어요. 이쪽에 이만큼 정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는 경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건 정치, 민간이 하는 건 경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정치에서 행정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빠져가지고 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요게 바로 정치행정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정치행정이원론, 정치는 행정과 같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정치와 행정은 두 개고, 그 대신에 뭐와 뭐가 같아요? 경영과 행정이 같게 되죠. 이때 우리가 경영이라는 거를 공행정이라고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웬 공행정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얘를 사행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공행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입장은 공행정과 사행정이 어떻다? 같다라는 입장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일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공사행정 일원론은 결국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같은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여기서 나왔다 해서 반드시 경영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영과 동질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 실적을 중시하는 펜들턴법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능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뭘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관리 능력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와, 요것도 줄치시고요.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그건 몰라도 되고요. 현대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사인데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요거요. 뭐 빨간 펜까지는 필요 없지만 행정학이 독자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행정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거로 봤었는데 이제 드디어 행정학이 독립을 하게 된다. 그게 뭐다? 행정관리설이다. 그래서 행정관리설의 가장 대표적인 그 가장 큰 의미는 행정학이 이제 독립했다. 정치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게 제일 큰 의미다 이거고요. 대표적인 학자도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화이트, 굿노우, 듀릭, 어윅 이런 애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냐면요. 아까 1880년대였잖아요. 자, 쌍팔년의 쌍W. 그죠? 쌍팔년의 쌍W. 굿, 좋아요. 그 다음에 귀여워요. 요렇게요. 그죠? 자, 1880년대 두 명의 W. 윌슨과 화이트. 그죠? 윌슨과 화이트, 굿노우, 듀릭, 어윅. 그죠? 88 위에 쌍W. 굿, 귀여워. 요렇게 외우세요. 학자들도 출제가 된답니다. 네. 됐죠? 쌍팔년도에 쌍W.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통치 기능설인데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통치 기능설이요. 자, 통치 기능설은 1930년대부터 40년대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40년대 지우시고 30년대로만 알아두세요. 1930년대 그냥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 15년을 존재했다 그런 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1880년대 얘는 1930년대 그렇게 가세요. 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게 뭐였냐면 행정관리설이었습니다. 뜻은 뭐죠? 행정은 관리만 해야 된다. 행정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은 관리다. 예. 자, 그럼 이건 뭐예요? 행정이 뭘 한대요? 오, 대박. 행정이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네요. 와,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여기다 선생님이 전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통치 기능설의 배경은요.
1929년에 경제대공황. 그걸로 인한 미국 사회의 실업 등, 그 미국의 사회 문제가 바로 배경이 됩니다.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저 경제대공황은 뭐냐면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1919년에 이제 1919 요거보다 바로 10년 전에 1919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났고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유럽을 재건하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미국이 막 큰 역할을 했는데 미국이 그냥 정말로 뭘 도와주고 그런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유럽을 재건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월남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유럽을 재건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자, 얘네들이 도대체 정신없이, 그러니까 누가 규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계속 만들기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있기 전에 1880년대부터 행정관리설이라고 해서 행정은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즉, 정부는 정치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관리나 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민간 기업들은 미친 듯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규제가 없으니까. 자, 근데 미친 듯이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내다 팔 때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유럽이 계속 물건을 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유럽도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이 그렇게 망했던 게 다 뭐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공장 들어서고 그럼 자기네들도 생산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을 사줄 수가 없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1929년이에요. 그날이 1929년에 어느 블랙 먼데이, 어느 검은 월요일 날 아침에 세상에 5,000개의 미국의 은행이 부도가 났고요. 900만 개의 통장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뉴욕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실업자가 되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경제대공황입니다. 자, 그럼 경제대공황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정부가 그냥 관리만 했다. 행정관리설에 의해서 행정부가 관리만 하고 시장의 개입을,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을 하나도 안 했더니 민간 기업들은 그냥 탐욕 때문에 물건을 왕창 만들다가 망했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망하게 됐다 이거죠. 그게 대공황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사실 보세요. 물건이 없어서 망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난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놨었죠. 그죠? 돈을 벌어놨었어요. 그게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말 지난 10년 동안 호황을 구가했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그지가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실업자가 됐으니까 내가 낭비를 한다? 뭘 돈을 쓴다? 말도 안 돼. 가장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은요. 절약이에요. 절약. 난 이제 물건도 안 사고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입고 그냥 진짜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그냥 웅크리고만 있을 거야. 헐. 자, 모든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기업은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돌아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네 돈이 많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고용할 수가 없죠. 뭘 공장이 돌아가야 고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민간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시장 실패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때 누가 등장한다? 혜성같이 케인즈가 등장합니다. 케인즈가. 그래서 이 경제대공황에 대해서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행정부가 해야 된다. 즉 행정부는 통치를 해야 된다. 그게 통치기능설이에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런 제안을 하죠. 지금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지금 전부 뭐 광산들도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정부가 항아리에다가 현금을 가득 담아서 그거를 광산 깊숙이 숨겨두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광산에 금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광산에 있는 그 정부가 파묻어 놓은 금과 돈을 찾기 위해서 부자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광산으로 달려가겠죠. 누군가는 금을 찾고 누군가는 못 찾겠지만 못 찾더라도 거기에서 석탄을 캘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느닷없이 광산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된 노동자들은 뭐를 받게 돼요?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럼 그 돈으로 물건을 사게 되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재고, 그동안 쌓였던 재고가 다 없어져서 새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은